안녕하세요.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방산 수출 뉴스가 아닙니다. 이건 한국 무기 체계가 어디까지 올라왔는지, 그리고 국제전장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기 시작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12월 말, 조용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소식 하나가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다연장 로켓 체계 천무가 폴란드에서 사실상 주력 무기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단순 도입이 아니라 반복 구매와 대규모 추가 계약이라는 점에서 이 의미는 전혀 다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이번에 체결된 계약은 천무 3차 이행 계약입니다. 금액은 약 5천억 원. 이 숫자 하나만 놓고 봐도 이미 규모가 상식을 벗어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맥락입니다. 2022년 1차 계약이 약 5조 원 규모, 2024년 2차 계약이 약 2조 원대, 그리고 이번 3차 계약까지 합치면 총액은 13조 원에 육박합니다. 단일 무기 체계가 한 국가에서 이 정도 규모로 반복 계약을 맺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이건 체험용 도입이 아닙니다. 폴란드군 전력 구조의 뼈대를 한국산 무기로 재편하고 있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왜 하필 천무였을까요? 단순히 로켓을 많이 쏘는 무기라서가 아닙니다. 천무의 핵심은 발사량이 아니라 운용 개념입니다. 발사 차량 한 대로 1분이 내에 12발을 연속 발사할 수 있고 탄종 선택 폭이 극단적으로 넓습니다. 80km급 정밀 유도탄부터 최대 290km급 중탄도 미사일까지 상황에 따라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전술 지원부터 전략 억제까지 하나의 플랫폼으로 커버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천무는 쏘고 끝나는 무기가 아닙니다. 재장전 속도가 빠르고 발사 직후 즉각 이동이 가능합니다. 즉, 적이 반격 좌표를 계산하기도 전에 이미 자리를 비운다는 개념입니다. 현대 전장에서 가장 중요한 생존 개념, 쏘고 빠지기를 구조적으로 구현한 무기체계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군사 전문가들은 천무를 단순 화력 장비가 아니라 전장을 통제하는 무기라고 부릅니다. 폴란드 입장에서 이 선택은 명확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동부전선, 특히 러시아를 염두에 둔 장거리 정밀 타격 체계를 미국이나 유럽산이 아닌 한국산으로 깔겠다는 결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실제 운용 성능, 납기 신뢰도, 그리고 전시 확장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반복 계약이라는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나옵니다. 왜 최근 들어 한국 무기 체계가 이렇게 빠르게 주력급으로 격상되고 있는가? 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성능, 가격, 정치적 유연성, 기술 이전 가능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제 전장에서 쓸 수 있느냐는 검증이 동시에 충족되었기 때문입니다. 천무는 그리고 이 흐름은 단지 지상 무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시점, 한국의 하늘에서도 매우 상징적인 장면들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천무가 지상을 장악하고 있다면 하늘에서는 어떤 변화가 진행 중일까요? 최근 시험 비행 장면 하나가 군사 전문가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하늘로 올라갑니다. 최근 공개된 KF-21 시험 비행 장면은 단순한 테스트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장면은 랜딩 기어를 내린 상태에서의 비행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이 장면은 거의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공력 저항이 커지고 비행 안정성 시험 난도가 급격히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시험에서는 조종사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랜딩 기어를 전개한 상태에서 비행 안정성을 하나하나 점검하는 방식이 선택됐습니다. 이 장면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이제 KF-21 개발 단계가 단순한 형상 검증이나 기본 성능 확인 수준을 넘어섰다는 뜻입니다. 실제 작전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정상 상황까지 가정하고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군 내부와 항공업계에서 나오는 평가는 하나로 모입니다. 개발 완성도가 이미 80%를 넘어섰다는 분석입니다. 이 정도면 실험기 단계가 아니라 실전 배치형 기체로 넘어가는 문턱에 들어섰다고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스텔스 개념의 적용 방식입니다. 초기에는 스텔스 성능을 별도로 시험하고 특정 부위에 적용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최근 시험 결과를 보면 스텔스 구조가 기체 전체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있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구조 자체가 레이더 반사 감소를 전제로 설계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나중에 덧붙이는 스텔스가 아니라 처음부터 진화를 전제로 만든 플랫폼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전문가들이 특히 주목한 부분은 랜딩 기어 구조입니다. 접히는 각도, 하중을 지탱하는 방식, 바퀴 지지 구조까지 기존 공군 전투기들과는 다른 형태가 포착됐습니다. 단순히 튼튼해 보인다는 인상을 넘어 의도적으로 구조 여유를 크게 잡아둔 설계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까지 보강했을까라는 질문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이미 설계 철학이 달라졌다는 증거입니다. 이번 시험 비행에서 또 하나 이례적인 요소는 비행고도입니다. 기존 시험보다 약 5,000피트 낮은 1만 피트 고도에서 비행이 진행됐습니다. 일반적인 성능시험 기준으로 보면 다소 낮은 고도입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우연이 아닙니다. 적어도 환경에서의 기체의 안정성, 조종 반응, 구조 하중을 동시에 확인하려는 의도가 읽힙니다. 이런 시험은 단순 공군 운용만을 전제로 한다면 굳이 필요하지 않은 영역입니다. 사천에 위치한 공군 시험 비행단 상황을 보면 이 흐름이 더 분명해집니다. 시제기들은 반복 비행 시험을 쉼없이 소화하고 있고 극한 환경 테스트를 통과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는 실전 배치용 기체 조립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발이 멈춘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속도가 붙은 단계라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동시에 차기 블록을 대비한 스텔스 성능 시험과 엔진 성능 검증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랜딩 기어 이야기를 조금 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랜딩 기어를 단순한 바퀴로 생각하지만 전투기에서 이 구조물은 생존성과 직결된 핵심 장치입니다. 착륙 순간 수십 톤에 달하는 기체 하중이 한순간에 집중됩니다. 그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면 기체 손상은 물론 조종사 생명까지 위협받습니다. 그래서 랜딩 기어 고장은 조종 실수보다 더 위험한 상황으로 분류됩니다. 이번에 포착된 KF-21의 랜딩 기어는 기존보다 한 단계 강화된 구조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 정도 보강이 일반적인 공군 운용 기준에서는 과하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특정 단어가 조심스럽게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단순 시험용 보강이 아니라 더 가혹한 환경을 염두에 둔 설계 여유가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자연스럽게 다음 이야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다음 이야기의 중심에는 함재기라는 개념이 놓여 있습니다. 공군 전투기와 함재기는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설계 기준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지상 활주로에서 이착륙하는 전투기는 충분한 거리와 비교적 안정적인 환경을 전제로 합니다. 반면 항공모함에서 운용되는 함재기는 짧은 갑판, 강한 바람, 흔들리는 선체, 그리고 착함 순간에 발생하는 극단적인 충격을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함재기의 랜딩 기어는 처음부터 과하게 튼튼하게 설계됩니다. 착함 순간을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지상 착륙이 강한 충격이라면 함재기 착함은 말 그대로 충돌에 가깝습니다. 어레스팅 와이어에 걸리는 순간 기체에는 수직 하중과 전방 하중이 동시에 작용합니다. 이 하중은 일반 공군 전투기 착륙 시보다 몇 배 이상 큽니다. 그래서 함재기 조종사들 사이에서는 반복적인 착함으로 실제 신장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만큼 가혹한 환경입니다.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함재기들은 노즈 랜딩 기어부터 다릅니다. 순간적으로 9톤 이상 하중이 집중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더블 타이어 구조를 기본으로 채택합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의 함재기들이 공통적으로 이 구조를 쓰는 이유입니다. 이번 KF-21 시험 비행에서 포착된 노즈 랜딩 기어 구조가 기존 공군 전투기 기준을 넘어선 강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KF-21을 함재기로 개발하고 있다는 발표는 없습니다. 하지만 설계 여유를 이렇게 크게 잡아두었다는 사실 자체가 많은 상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단순히 시험 비행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보강이라기에는 구조 변화의 폭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 설계가 단기적인 공군 운용만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더 넓은 확장 가능성을 염두에 둔 선택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함재기 전환이 단순히 랜딩 기어만 튼튼하게 만든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항공모함에서 이륙할 때는 증기 캐터펄트나 전자식 캐터펄트로 기체를 강제로 사출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기체 앞부분, 특히 노즈 구조와 동체 골조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하중이 걸립니다. 만약 골조 전체가 이를 견디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면 실제로 기체가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재기 개발은 기술뿐 아니라 시간과 비용이 2배 이상 들어가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작 일정이 길어지고 운용 중 받는 충격이 워낙 크다 보니 기체 수명 자체가 짧아질 가능성도 항상 따라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역을 시험하거나 설계 단계에서 여지를 남겨둔다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처음부터 단순한 공군용 전투기를 넘어 더 큰 그림을 염두에 두고 플랫폼을 설계하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흥미로운 변화가 하나 더 포착됩니다. 해외 군사 커뮤니티와 분석가들, 특히 중국 쪽에서 이 움직임을 그냥 넘기지 않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한국이 아직 본격적인 항공모함 운용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투기 플랫폼 단계에서부터 함재기 조건 일부를 깔아두는 행보를 매우 이례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원래라면 항공모함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함재기를 개발하는 것이 정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순서를 거꾸로 밟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투기 플랫폼에서 먼저 가능성을 열어두고 나중에
선택지를 넓히는 방식입니다. 이 접근법이 사실이라면 KF-21은 단순한 4.5세대 전투기를 넘어 장기적으로 전략 자산으로 확장될 수 있는 기반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 점이 주변국들에게 주는 압박감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런 설계 여유와 확장 가능성이 단순한 추측에 불과한지, 아니면 실제 개발 문서와 전략 구상 속에서 이미 언급되고 있는 방향인지, 그리고 이 움직임을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국가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 지점부터 주변국들의 반응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특히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기 시작한 곳은 중국입니다. 중국 군사 커뮤니티와 관영 매체 계열 분석을 보면 최근 들어 KF-21을 단순한 수출용 전투기로 다루는 시선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설계 변화, 구조 여유, 그리고 장기적 함재기 전환 가능성입니다. 중국 쪽 분석가들이 집요하게 파고드는 부분은 노즐 랜딩 기어입니다. 단순히 튼튼해 보인다는 수준이 아니라 항공모함 착함 시 발생하는 수직 하중과 전방 하중을 동시에 고려한 구조 아니냐는 질문이 계속 나옵니다. 특히 어레스팅 와이어에 걸리는 순간 기체 앞부분에 집중되는 하중을 감당할 수 있는 설계인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건 공군 운용 기준만 놓고 보면 굳이 필요 없는 영역입니다. 중국 내부에서는 이를 함재기 전환을 위한 사전기술 축적 단계로 해석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이 행보를 이례적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아직 본격적인 항공모함 운용국도 아니고 대형 항모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투기 플랫폼 단계에서부터 함재기 조건 일부를 깔아두는 선택을 했다는 점이 중국 입장에서는 계산하기 어려운 변수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군사평론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한국이 항공모함을 먼저 만들고 전투기를 개발하는 순서를 따르지 않고 전투기에서 먼저 길을 열어두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 방식이 현실화될 경우 향후 한국형 경항모나 중형 항공모함이 등장했을 때 전력 공백 없이 바로 항공전력을 구축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점이 중국 쪽에서는 꽤 부담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비교 대상입니다. 일부 중국 매체와 분석글에서는 KF-21이 향후 함재기로 전환될 경우 자국의 제2계열 함재기와 직접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언급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평가가 붙습니다. KF-21은 기동 성능 하나로 싸우는 전투기가 아니라 최신 항공전자 구조와 네트워크 중심 전투 개념을 기반으로 설계됐기 때문에 종합전투 효율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 일부는 겉으로는 KF-21 함재기 가능성을 과장이라고 선을 긋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부 분석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직접적인 기술 이전 없이도 독자적으로 구조시험과 설계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부분이 중국 입장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대목입니다. 한미동맹과는 별개로 한국이 자체 항공 기술 노선을 구축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반응은 결국 하나의 사실을 간접적으로 드러냅니다. 중국이 보기에 한국의 전투기 개발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는 점입니다. 기술 축적 단계라고 여겼던 프로젝트가 어느 순간부터 실질적인 전략 변수로 변해버렸다는 인식입니다. 그래서 최근 중국 쪽 논평을 보면 KF-21을 단순한 가능성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판을 흔들 수 있는 카드로 바라보는 시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주변국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집니다. 보통 최첨단 전투기 기술은 착수만 해도 최소 수년, 길면 10년 이상이 걸리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여러 단계를 동시에 밟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런 속도를 가능하게 만든 내부 개발 구조와 앞으로 KF-21이 어떤 단계로 진화하려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개발 로드맵으로 들어갑니다. KF-21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이 바로 블록 구조입니다. 이 전투기는 처음부터 한 번의 완성형을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계별 진화를 전제로 설계됐습니다. 블록 1, 블록 2, 그리고 그 이후를 향한 구조입니다. 이 접근 방식은 단순히 현실적인 선택이 아니라 장기적인 기술 축적을 계산해 넣은 전략적 결정이었습니다. 블록 1은 실전 배치를 최우선으로 둔 단계입니다. 공대공 임무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초음속 비행, 항공전자 체계 통합, 기본적인 전투 운용 능력을 완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결코 쉬운 단계는 아닙니다. 기존 노후 전투기를 대체해야 하는 현실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차기 진화를 위한 여지를 남겨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단계는 이미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블록 2로 넘어가면서 KF-21의 성격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내부 무장창을 포함한 스텔스 성능 강화, 외부 장착이 아닌 내부 적재를 전제로 한 무장 운용 개념이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무기를 넣는 문제가 아니라 기체 형상, 공력 특성, 열관리, 레이더 반사 감소 구조까지 전부 다시 손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블록 2는 사실상 또 하나의 전투기를 개발하는 수준의 난이도를 갖습니다. 최근 결정 하나가 2단계의 중요성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블록 2 개발을 위해 추가 예산이 투입됐다는 점입니다. 이 예산은 단순한 개량 비용이 아니라 내부 무장 운용과 미래 무장 통합을 전제로 한 구조 시험과 시스템 검증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공대공 미사일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고속 무장과 차세대 탄종까지 염두에 둔 시험 환경이 함께 구축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블록 1 실전 배치가 완료되기도 전에 이미 블록 3 개념이 개발 라인에 함께 올라가 있다는 점입니다. 블록 3는 단순한 성능 향상이 아니라 5.5 세대 전투기로의 본격적인 도약을 목표로 합니다. 스텔스 성능 강화, 센서 융합, 네트워크 중심 전투 능력, 그리고 무인 전투 체계와의 연동까지 포함하는 단계입니다. 이런 속도는 일반적인 전투기 개발 흐름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보통은 한 블록을 완전히 끝낸 뒤 다음 단계를 논의합니다. 하지만 KF-21은 기술이 먼저 준비되고 상황이 그 뒤를 따라가는 구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개념조차 없던 블록 3가 이제는 실질적인 개발 방향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보여줍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엔진이 있습니다. 전투기에서 엔진은 단순한 추진 장치가 아닙니다. 스텔스 성능, 작전 반경, 무장, 적재량, 향후 개량 가능성까지 전부 엔진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이 영역은 전 세계에서 소수의 국가만이 다루는 영역이며 기술 장벽이 가장 높은 분야로 꼽힙니다. 최근 한국은 이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고비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중소형 터보팬 엔진의 핵심 기술, 특히 터빈 블레이드와 코어 기술 실증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구 성과가 아니라 향후 국산 전투기 엔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술적 기반입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출발선에 서 있는 단계는 이미 넘어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KF-21을 둘러싼 평가는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전투기는 더 이상 단기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단계별 진화를 통해 장기적인 항공 전력의 축으로 자리 잡으려는 플랫폼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다시 한번 다음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사람이 직접 조종하는 전투기의 시대 이후 KF-21은 어떤 역할을 맡게 될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는 미래로 향합니다. KF-21이 단순히 사람이 조종하는 전투기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이미 여러 단서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두 개의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AI 파일럿, 다른 하나는 유무인 복합 전투 개념입니다. 이 두 요소가 결합되는 순간 공중전의 방식 자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AI 파일럿은 흔히 말하는 조종 보조 시스템이 아닙니다. 단순히 조종사의 부담을 줄여주는 자동장치 수준을 넘어섭니다. 표적을 스스로 식별하고 전장 상황을 분석하며 최적의 대응 방안을 판단하는 자율 전투 개념입니다. 즉, 조종사가 모든 결정을 직접 내리는 구조에서 벗어나 사람은 지휘하고 AI는 실행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흐름입니다. 이 개념은 이미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가상 시뮬레이션과 실제 비행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교차 검증하면서 신뢰도를 끌어올리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기술이 연구실 안에서만 돌아가는 실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제 비행 환경에서 적용 가능한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로 설정돼 있습니다. 이는 곧 무인 전투기 UCAV로의 확장을 전제로 한 준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입니다. 유인 전투기가 전장의 지휘 허브 역할을 맡고 무인 전투기들이 그 지시에 따라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정찰, 교란, 선제 타격 같은 임무를 무인기가 담당하고 유인기는 전반적인 상황 통제와 결정에 집중하는 방식입니다. 이 구조가 완성되면 전투기의 생존성은 물론 전장 운용 효율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흐름 속에서 KF-21은 중심 플랫폼으로 기능하게 됩니다. 단독으로 싸우는 전투기가 아니라 여러 무인 전력을 이끄는 지휘 노드로 진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성능 향상이 아니라 역할의 변화입니다. 전투기의 정의 자체가 바뀌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변화는 차세대 항공 플랫폼에 대한 준비입니다. 기존 전투기와는 새로운 개념의 비행체, 즉 민군 겸용을 포함한 새로운 공중이동 체계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투기 하나를 넘어서 하늘에서의 이동과 작전 방식을 통합적으로 재구성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공중전, 수송, 지휘 통제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하면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합니다. KF-21은 특정 세대에 머무르는 전투기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넘어가기 위한
교두보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입니다. 4.5 세대에서 시작해 5.5 세대, 그리고 그 이후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된 플랫폼입니다. 처음부터 완성형을 목표로 하지 않았기에 오히려 진화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주변국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이 언제 어디까지 갈지 계산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기술 축적 속도, 개발 방식, 그리고 선택지의 폭이 기존의 예상 범위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KF-21은 가능성의 상징이 아니라 전략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전투기가 던지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따라가는 입장이 아니라 스스로 길을 설계하고 선택하는 단계로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어디까지 확장될지는 이제 시간의 문제로 남아있을 뿐입니다.